나의 소년기가 끝난 것은 언제부터일까? 잠이 들면 깨고 싶지 않던 그때부터일까?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사실 이 시기에 강의를 들으라는 건 조금 너무 웃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은 간단하게 일석에 책 읽어드립니다 정도 됩니다. 꼭 듣진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댓글창에다 출석합니다 딱 5글자만 써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 어떤 수업을 해서 예를 들어 화면에서 문제를 풀든 여러 가지 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걸 보는 시간에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은 그냥 간단하게 문학 작품을 말로써 읽어주는 형태로 좀 중요한 부분만 코치코치 부분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수능 특강은 선생님이 이번에 하기 전에 거의 다 끝내놨기 때문에 2번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 수능 완성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안 본 지 엄청 오래됐죠. 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가지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만 다 보고 들어가도 연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키워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능 완성 첫 번째 작품은 최일남의 장씨의 수염입니다. 장씨의 수염. 자, 장씨의 수염이라는 건 뭘까요? 자, 말 그대로 장씨의 이런 수염, 뭔가 고단한 능력 이런 걸 의미하겠죠. 자, 한번 보면, 자, 일단 장씨의 수염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가진 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경제 성장 과정 하면 몇 년도가 떠오르나요? 자, 그렇죠. 1980년대가 떠오른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소외된 도시 서민들 누굴까요? 작품에 나와 있는 장씨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의 이중적인 모습. 자, 가진 자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집주인. 집주인의 이중적인 모습 뭐뭐 나왔어요? 장씨에게는 장씨가 준 술은 더럽다라고 하면서 버리면서 또 TV에서는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모습, 즉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자, 장씨의 수염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 20년 넘게 신문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설부장은 평소에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던 자기 동네의 특징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동네 집들의 모습이 구역이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묘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조금 더 가진 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게 실직하면서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모여있던 집들의 위치로 인해 사람들의 신분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직 전에는 꺼들떠 보지도 않았던 동네 포장마차에 우연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하게 들어가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자, 장씨를 만납니다. 장씨. 자, 장씨의 직업은 뭘까요? 공사판 미장입니다. 미장이. 자, 공사판 미장인 장씨를 알게 되고 이 둘은 일주일마다 한 번꼴로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설부장은 장씨의 이런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작품은 끝이 나는데 중간에 가장 큰 에피소드는 뭐였어요? 자, 장씨가 말을 하죠. 자기가 공사를 해준 집의 주인이 자기에게 보여준 모습과 술을 버리는 모습과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 보여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모습이 우리 작품에 실려있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서술상의 특징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왜 중요한 서술상 특징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서술상 특징입니다. 왜? 보통 주로 대화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이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나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자가 바깥에서 직접 서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설부장은 시덥지 않게 되물었다. 대표격으로 분리되는 판국이 개운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설부장의 생각을 이렇게 서술자가 명확하게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금 말했던 대화를 통해서 서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자, 주로 누구와 누구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장씨와 설부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의 나열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포장마차에서 이 설부장과 장씨가 나눈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눈 나열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부분은 A라는 부분이지만 실제 수능에서 만약 나온다면 B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 그나마 조금 뭐 나올 만한 부분이라고 찝자면 등장인물이 되겠죠. 등장인물. 자, 집주인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집주인 이름 뭐예요? 학자입니다. 학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학자는 미장이 일을 하는 장씨를 사기꾼 취급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장씨가 준 막걸리를 더럽다라고 하면서 위생상의 이유라고 하면서 마시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TV에 비추어진 학자의 모습은 어때요? 자, 연말을 맞아 불의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자 물질적 후원도 좋지만 안 가진 자에 대한 깊은 동정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중적인 모습, 즉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소외된 서민들을 대하는 학자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 지식인들이나 가진 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설부장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20년 넘게 선문기자로 일했지만 실직한 인물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장씨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인물이죠. 자, 장씨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여 얻은 세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옳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장씨가 자신을 지식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자, 나중 이제는 자기는 지식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장씨란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자, 공사판에서 미장이 일을 하는 도시 서민으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설부장에게 자신이 살면서 몸으로 직접 체득한 세상의 이치를 말해주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식인이나 가진 자들의 자신과 같이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오랫동안의 사회 경험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한 인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어딜까요? 집일까요? 동네일까요?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겠죠. 포장마차는 어떤 공간입니까? 장씨와 설부장이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가 줄을 이루는 공간이죠. 가난한 도시 서민들의 지친 삶을 포근하게 수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포장마차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설부장이 도시 서민인 장씨를 만나 그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가며 논리화하지 못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공간이기도 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이 작품인 장씨의 수염 작품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무슨 작품일까요? 삼사횡입 황천기라는 작품입니다. 자, 삼사횡입 황천기.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새 선비 삼사 횡 들어가다 어디로 가로지르다 어디를 횡입 황천, 즉 새 선비가 황천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새 선비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랬어요? 새 선비가 술 마시고 띵가띵가 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새 명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시 잃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잡아간 거예요? 아니죠. 제대로 잡아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환생을 시켜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환생을 어떤 부분으로 환생을 해야 되냐라고 염라대왕이 말을 하는데 이 새 선비가 주장하는 부분이 다 다른 게 이 작품의 핵심이고 묘미겠죠. 자, 이 작품에서 첫 번째 선비는 어떻게 환생하기를 원합니까? 남아로 태어나 영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영웅의 삶 뭘까요? 여러 병법을 통달해 여러 벼슬을 거치고 대장군에 이르러 천병만마를 지휘하여 위엄히 사회에 진동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소리겠어요? 이거는 묵과, 즉 무력, 무반이라고 하죠. 무력을 묵과에 급제한 양반이다. 자, 두 번째 선비는 어떤 선비예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신성과 같은 풍무의 선비로서 경서를 널리 모아 문명을 떨치기를 원하는 소원을 빚어 환생을 하는 소원을. 자, 이 선비는 무반으로서의 성공을 원하는 선비였습니다. 자, 여망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두 선비의 소원은 소원대로 시행하되 각별히 좋은 날로 가려서 인간 세상에 돌아가도록 한다. 자, 뒷날에 서방 영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인정이라는 소리겠죠. 근데 세 번째 선비는 어떠한 소원을 빌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효행 예절을 익히며 올바르게 성장하여 부모의 효도하여 살기를 원함. 세상 영욕을 물리치고 강호의 즐거움을 누리며 한가하게 살기를 원함. 자식은 이남 일녀를 두고 내외손이 번창하고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며 병 없이 살다가 천수를 다하는 삶을 원함. 자, 어때요? 우리가 듣기에는 뭐 이런 걸 소원으로 빌어 이런 거 막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염라대왕의 반응은 어때요? 성형군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원하는 욕심 많고 흉측한 놈이라며 질책을 합니다.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염왕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염왕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뭘 배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선비가 오히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선비의 소원이 더 이루기 힘들 것 같죠? 하지만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이 더 이루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무슨 겁니까?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 번째 선비가 말하는 일이다. 그런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 삼사횡입 황천기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박두진의 가을나무죠. 자, 수필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수필에서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가을나무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게 핵심이죠. 가을나무를 화자는 과거에 젊은 시절에 가을나무를 어떻게 봤어요? 가을이라는 계절을 조락의 계절이라고 봤습니다. 죽음의 계절인 겨울의 전제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년기에는 어때요? 가을 그 자체가 대자연의 진리, 천리를 담고 있는 계절이라고 인식을 하고 가을의 정갈함과 멋짐이 주는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을나무의 내용이고요.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가을을 안다는 것에 대한 의미 부분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을을 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조락과 죽음을 넘어선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운명, 어떤 종국적인 결말, 죽음을 지혜와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 아는 인간의 특혜를 이루는 것. 자, 가을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진실로서 인간에게 던져주는 천리, 조락의 의미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비밀을 아는 것,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으나 나의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고 투명해지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작품의 내용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뭐겠습니까? 그 다음 작품, 우리 수능 특강에 배웠던 만원사라는 작품 혹시 기억합니까? 만원사, 말이 정말 많다. 왜 말이 많아요? 억울하지 않다. 내가 잘못했다. 난 유배를 간 유배가사인데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죠. 다른 유배가사들은 어때요?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냥 정치 싸움에서 밀려서 이렇게 유배를 왔다. 그러니 내 서러움을 풀어줘라. 그런 사람들 어때요? 네임드죠. 네임드입니다. 네임드이기 때문에 어때요? 머니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때 옛날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우리 교양만두 작품을 한번 봤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땠어요? 귀양은 힘들어요? 유배형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그 유배형에서 제일 힘듦을 경험했던 가장 낮은 하층민 누구였어요? 이 당시에 여기서는 만원사인 안도환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유배를 갔어요? 횡령했습니다. 횡령. 그렇기 때문에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엄청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죄송하다 탈라달라 라는 게 만원사의 내용. 그 만원사에 대한 답을 자기 자신이 한 작품이 만원사 답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만원사 답 한번 볼까요? 만원사 답의 표현상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대화체입니다. 대화체. 왜? 만원사에 대한 답가 형식이라고 그랬죠. 즉 만원사의 화자랑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서 화자가 청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대구법과 비유법, 열거법의 형식들인 수사법들이 아주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불효와 불총을 저지르면 혼백마저 위로받을 길이 없다. 이게 왜 통사구조의 똑같이 바보 되니까. 자, 왜 불효와 불충이를 저질러요? 유배지에서 죽으면
불의와 불충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죠. 그 다음에 뭐 인용이라는 부분 당연히 인용법 등장하고요. 서리법도 등장을 하고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고사 인용했다라고 하면 뭐 떠올려야 돼요? 중국 이야기 나오나, 중국 애들 나오나, 중국 애들 나오지 않나 라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국 애들 누구 나와요? 화타와 편장 나옵니다. 꼭 체크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뭐 굳이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작품에서 그나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만원사에 대한 내용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만원사에 대한 답가 형식이니까. 만원사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추자도로 유배당한 작가가 유배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애틋한 심정을 담아낸 장편 유배가사다. 추자도의 귀양 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자신의 지은 죄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